네, 그러면 1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사실은 예, 저희가 이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 이 웹사이트를 통한 사용법을 좀 잠깐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한 모델에 의하면 요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두 가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하나는 실제 물리적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였고, 그 전에 제가 잠깐 보여줬던 거는 클래시컬 컴퓨터, 여기서는 뭐 슈퍼컴퓨터급의 어떤 성능을 가진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거는 양자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퀀텀 디바이스에 대해서 했었죠.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거는 그 이 회로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30개 정도의 큐빗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저런 리얼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20개 미만의 그 정도의 큐빗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현재 IBM Q 같은 경우에 서비스 모델에 따라서 유료 모델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또 다른 인터페이스인,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모든 인터페이스, 모든 이런 프로그래밍을 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면은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단순한 회로 같은 경우는 비주얼라이즈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할 수 있지만, 뭐 좀만 복잡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이 그림으로 하는 건 한계가 생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형태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뭐 프로그램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프로그램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숙제로 실제로 이 IBM 퀴즈킷 이 프로그램의 API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숙제까지 낼 예정이니까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실제로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했던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서킷 컴포저를 이용해서 그냥 그림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런 회로를 아이디얼하게 돌렸을 때 그때 우리가 예측하는 이런 결과들도 어,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0000 상태의 코에피션트가 얼마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상태들의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개수들이 얼마야 되는지를 이렇게 어레이로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죠. 물론 이거를 그냥 카피해서 어디다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동해서 하려면은 당연히 이런 그래픽컬 인터페이스가 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비주얼라이즈 된 이런 결과들도 좀 그냥 웹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뭔가 프로그래밍적인 환경을 사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거는 오픈 캐스미라고 해서 어셈블리 형태의 이런 프로그래밍인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한계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도 어셈블리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알듯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뭐 기본처럼 모든 원하는 걸 다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뭐 예를 들면 루프 같은 것만 하려고 해도 그 자체에는 사실 랭귀지적인 어떤 그러니까 신텍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다른 방식을 많이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이 레벨로 하려는 게 키스킷의 목적이고, 일단 키스킷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오히려 여기에 보시면은 키스킷 노트북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자신의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파이썬 아나콘다 같은 걸 깔 그런 뭐 공간도 부족하고 정말 원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드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 키스킷 같은 경우에 실제 여기 보시면은 이 메뉴 중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튜토리얼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서 여기서 직접 실행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일단 제가 여기서 하는 방식은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개인 컴퓨터에 다 설치를 해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위주로 보여줄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일단 여기에 펀더멘탈에 들어가면은 그 여기에 스타트 히어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약간의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일종의 튜토리얼이 있는 거고요. 가끔씩 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기 가면은 일단 여기 튜토리얼에 펀더멘털이 들어가고 스타트 히어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문제가 계속 생겼죠. 예, 그 여기에 펀더멘털이 들어가서 아, 뭐 나중에 그럼 한번 이런 것들을 트라이를 한번 해보기를 그러니까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게 뭐 아쿠아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면 케미스트리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아니면 머신러닝이나 최적화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예제들도 잔뜩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수업 시간에 저런 모든 예제를 다룰 수도 없고 이 과목의 주요한 목적은 사실은 양자 정보라는 게 무엇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펀더멘털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볼 때 일단 뭔가 필요한 수학적 툴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 있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얘기가 길었는데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그렇게 권하진 않고요. 그래서 왜 오프라인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모티베이션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키스킷의 기본적인 홈페이지는 여기 있는 그 홈페이지를 가면 되는데 여기도 일단 가보시면은 옵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뭐 튜토리얼 같은 거를 읽어보시면 또 튜토리얼도 잔뜩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어플리케이션들 얘기 잔뜩 있거든요. 뭐 어드밴스 서킷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펀스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 안에서도 다양한 예제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데 들어가시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양한 종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이고 그 예, 여기에 계속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다 일일이 리뷰를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상업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제가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심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인스톨레이션 관련된 비디오도 잔뜩 있는데 그래도 그리고 여기에 또 가시면은 키스킷 자체에 대한 튜토리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키스킷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예 텍스트북이라고 해서 뭐 저희 수업에서 다루는 많은 내용들을 약간 텍스트북 형태로 정리를 해놓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한번 그 제가 하는 수업 대비 뭐 이런 설명들이 얼마나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처음에 그냥 선형대수에 대해서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아마 이쪽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의 어떤 그 뭔가 지식을 바란다면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를 저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얘기가 계속 길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에 사용될 예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로 가시면 일단 키스킷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잔뜩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키스킷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기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되고 뭐 파이썬 이미 많이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파이썬에 대해서 뭐 많이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일단 이 수업은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좀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예, 뭐 제가 이 시간에 파이썬 랭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파이썬 자체에 대한 랭귀지는 뭐 만약에 전혀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온라인의 튜토리얼 같은 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제가 여기서 하려는 거는 툴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나콘다라는 이런 그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여기에 그 파이썬 그러니까 아나콘다 패키지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보이고요. 여기 가시면은 이 저희가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도 이게 2점대랑 3점대가 완전히 그 랭귀지 포맷이 달라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파이썬 3점 계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뭐 이 중에 뭐 어느 걸 사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그 이게 어딨지? 네. 예, 잠시만요. 예. 예, 본인의 컴퓨터의 그 운영체제 비트가 뭔지, 예,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사용하는 옵션이 크게는 이런 약간 좀 옛날식의 제어판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시스템을 선택하면 여기에 그 설치된 운영체제의 비트 수가 나오기도 하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 여기에서 시스템을 가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예, 운영체제의 비트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는 맥 쪽은 전혀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에도 다 운영체제 비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커맨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느 걸 선택할지를 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얘는 사실은 64비트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다 X86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파워PC 쓰는 사람 나올 테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운받아서 선택하다 보면은 뭐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올 텐데, 뭐 현재는 그냥 다 디폴트를 선택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만약 전혀 아나콘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다 선택이 됐다고, 다 설치가 제대로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럴 경우에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윈도우 같은 게 이런 식의 그 메뉴가 설치될 때고, 뭐 다른 운영체제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형태의 뭐가 설치가, 그러니까 옵션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나콘다가 제대로 설치됐다는 가정하에, 어,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 아나콘다의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 원칙적으로는 인바이러먼트를 안 만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 스킵하고 그 다음 단계로 여기까지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그 사실 아나콘다의 가장 큰 개념이 뭐냐면, 그 같은 파이썬 버전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 따라서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A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라이브러리의 뭐 1.0 버전을 요구하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뭐 2.0 버전을 요구한다. 그러면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는 1.0이 적용돼야 되고 뭐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는 2.0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동시에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해서 설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환경 자체를 A라는 어플리케이션용 환경을 따로 만들고 B라는 어플리케이션용 환경을 따로 만드는 거를 쉽게 해주는 게 아나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간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 아나콘다의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거를 저는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텝들도 그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 경우에는 이걸 하려면은 여기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 도스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일단 여기와 같이 그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콘다 하고 create -n에 여기다 environment name을 적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키스킷을 저희가 설치할 거니까 키스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썬 버전을 버전 3로 해준다 라고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environment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설치하는데 뭐 프로시드 해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포즈를 하고 다 끝나면 다시 계속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녹화가 끝났고요. 일단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게 끝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걸 새로운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방제 이걸 한 거였죠. 그 다음에 그 해야 되는 게 이제는 environment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궁금하면은 그때는 그 여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다음과 지금 보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environment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궁금하면은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conda environment list. 그래서 environment list를 하면은 현재 여기 생성되어 있는 그런 environment들의 리스트가 쭉 보일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방전에 만든 거고 이거는 지난번에 예로 일부러 약간 스펠링을 다르게 해서 만든 environment고 그 다음에 현재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다른 environment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키스킷에 필요한 어떤 버전들이 여기에 설치되면서, 라이브러리 설치되면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 버전들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환경을 이 키스킷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그 커맨드가 다음과 같이 activate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고요. 저희가 바꾸고 싶은 게 키스킷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앞에 괄호로 나타난 게 아까까지는 베이스 인바이러먼트 리스트였다가 이제는 키스킷으로 간 거죠. 그리고 똑같이 아까처럼 이 인바이러먼트 리스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의 종류는 여전한데 여기 보시면 현재 인바이러먼트는 뭐다라는 게 별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키스킷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pip install 그 다음에 키스킷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참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제가 이거는 잠깐 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포즈를 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하면은 마지막에 이런 문구까지 보이면은,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설치가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이 패키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패키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또 부수적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온 것 같이 이런 뭐 맥플란 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하는 거는 아까랑 비슷하게 pip install matplotlib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다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 포스를 하고 그 나머지를 다 끝난 다음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하는 명령어가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거는 액티베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퀴스킷이라고 치는 거는 이거는 윈도우의 경우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유닉스 계열의 맥도 사실 약간 유닉스 계열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사용하는 커맨드는 source activate 하고 그 다음에 environment quickskin 네임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쉘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커맨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용하는 environment에서 맞는 쉘에 대해서 맞는 해당하는 명령어를 찾아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생각보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잠깐 멈추고 설치 다 한 다음에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그러니까 저도 이 설치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설치하다 보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여러 개를 그냥 한 번에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리스트를 다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설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램이 가능해지는데 그 예, 여기서는 그냥 예제로 임의로 이미 파이썬에 대해서 익숙할 경우에 하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데 예, 보통은 예, 사용하기 일단 좀 편한 게 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면 좀 편합니다. 예,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뒤에서 보여주도록 하고 그 전에 하셔야 될 일이 그 가능하면은 지금 앞으로 사용할 그 예, 키스킷의 그 용도의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그 일단 그 워킹 디렉토리를 바꿔주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과정을 안 거치면 예, 뭐 mkdir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그럼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저는 이미 제 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 따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다큐멘트 밑에 키스킷이라는 걸 만들었고 올해 수업에 관련된 이런 2020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일단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주피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사용할 때 여기 그냥 주피터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걸 권하고요. 그러면은 이 자체가 그러니까 주피터가 그 자체의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웹 서버를 띄우고 그 웹 서버에 접속된 이런 이런 화면을 동시에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 그 프로그램 이미 만들어놨던 이 튜토리얼 파일을 예, 를 하나씩 실행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는 걸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예,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 이와 같이 만약에 예, 주피터를 전혀 써본 적이 없다면 뭐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 새로운 또 이 주피터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그럼 여기서 new를 하시면은 그러면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파이썬 3를 선택하시면 그러면 새로운 주피터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아직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그 그냥 언타이틀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그 파일 이름을 바꿔주면은 아, 예, 이걸 갑자기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예, 제가 뭔가를 빼먹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튜토리얼로 가면은 그러면은 예, 여기에 그 제가 주피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 서머리를 좀 적어놨는데 그 일단 주피터에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이 셀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어떤 커맨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맨드에 해당되는 어떤 실행 결과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그러니까 커맨드라기보다는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이죠. 근데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셀 단위로 만들어 놓고 셀별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처음에 보면은 이거를 편집하는데 되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셀을 편집하는 거에 있어서 일종의 모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이런 거는 이것도 하나의 셀이고 이것도 하나의 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파이썬 코드가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코드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두 개의 동등한 셀인데 이러한 셀을 그 마크다운 그러니까 마크다운 여기 보면은 마크다운 셀 타입 셀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코드 셀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이 코드 타입의 셀에 적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주피터 같은 경우에 꽤 유용한 게 뭐냐면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주석을 많이 달잖아요. 근데 주석을 할 경우에 이 결국에는 코드랑 주석을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다 뭐 카멘트를 어떻게 쓰고 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좀 알아보기 쉬운 어떤 주석을 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어떤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의 뭐 수학적 기호라든지 아니면 약간 하이어러키가 예, 그 체계가 갖춰진 이런 뭐 약간 다른 타입의 어떤 폰트라든지 그런 걸 쓰는 게 너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런 코드 자체를 쓰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마크다운 타입의 셀과 그 다음에 코드 셀이 구분되는데 그러면 이 각각의 셀의 타입은 어떻게 결정하냐? 뭐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는 여기에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그다음 뭐 아니면 원하는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타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 타입을 선택하면은 그럼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얘를 마크다운으로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아까 처음에 보이던 모양하고 약간 다르죠. 이건 뭐냐면 마크다운이란 거는 예, 약간 좀 설명을 하면은 마크다운은 일종의 HTML하고 비슷해서 얘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간의 그 포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 어떤 면에서는 약간 포매팅하는 방식 자체도 HTML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우리가 포매팅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런 것처럼 되게 다큐멘테이션 형태로 보이게 하려면 이때 해주는 게 Shift Enter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편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Shift 누르고 Enter를 치면 그런 방금 전에 저희가 일종의 코드 형태로 적었던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HTML 같은 코드 형태죠. 그래서 그런 걸 보통 마크업 랭귀지라고 그러니까 HTML의 여기 약자가 마크업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크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방금 전에 편집을 한 포매팅한 것을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크다운 셀 타입에서는 Shift 엔터를 누르면 되고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여기는 코드 셀 타입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코드 셀인데 이럴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출력 결과를 이미 제가 그러니까 한 거지만 만약에 이게 처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임포트하고 할 경우에 이 코드를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적은 다음에 실제로 얘를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기 셀에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 Enter를 누르면 그러면 저 코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러닝을 방금 전에 이게 그래서 실행된 결과가 이와 같이 포매팅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커널에 에러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걸 좀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잠깐 포즈를 하고 약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잠깐 비디오를 멈췄다가 다시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여기를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를 띄웠을 때, 그때 보면은 제가 뭐 이런 거 이름을 바꿨어도 잘 안 되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좀 신경 썼어야 되는 게 여기 커널 에러가 떴었는데, 그 커널 에러를 제가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기 커널 에러가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녹색으로 안 나오고 녹색으로 안 변하고 여전히 그냥 회색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도 아마 좀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뭐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완벽한 솔루션인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얘네들을 좀 닫고요. 보통은 이게 실행되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됐을 땐 얘를 따로 선택하고 이거를 셧다운을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여기 열렸던 이쪽에서 셧다운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커널 에러가 떠 있고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클로즈 앤 헐트 같은 걸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쪽에 커널이 떠 있었다면 커널에 에러가 있었다면 이런 것까지도 사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잠깐 보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여기서 그 주피터 노트북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그 웹 서버가 떴고 여기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기에 뭐 계속 이런 그 로그 같은 게 화면에 보일 텐데 근데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은 이 서버가 시작된 다음에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무리 엔터를 친다 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엔터를 아무리 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이 화면에서 컨트롤 C를 한 번 누르면 안 되고요. 두 번을 계속 누르면은 그러면 커널이 죽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 여기 웹사이트에서 여기서 퀴즈를 누르면 여기 지금 나온 설명처럼 주피터 서버를 스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로그 한 번 하면은 이 화면만 없어지고 사실은 서버는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종료하려면 이걸 퀴즈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닫아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서버를 보시면은 얘도 그러니까 실제 서버가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겪었던 문제점은 뭐였냐면 제가 아까 그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그 주피터를 이거 PIP 인스톨을 했는데 이때 뭔가 그 버전들의 약간 충돌이 있어서 이게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래서 제가 해결한 방법은 여기 그 아나콘다 설치된 거에 보시면은 여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띄우고 이 내부에서 그 주피터를 다시 설치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은 지금 사용하시는 운영체제나 아니면은 그 아나콘다 버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뭐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뭐 한두 주 내에 아마 사용하시면은 저랑 다들 아나콘다 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냥 간단한 솔루션은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인바이러먼트를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홈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방금 전에 새로 설치한 키스킷의 경우에 여기를 가시면은 그러면 그 키스킷 인바이러먼트 내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뭐가 설치가 되어 있고 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 얘를 제가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론치라고 되어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렸던 똑같은 방식을 따랐다면 여기도 여전히 인스톨이라고 버튼이 있을 거고요. 이럴 경우에 이거를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 얘가 추가적으로 그 현재 아나콘다 환경에 맞는 주피터가 다시 설치가 될 겁니다. 그게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거 설치하는 건 제가 따로 뭐 예를 들면 다른 애들을 설치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게 한참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그 설치하는 화면들이 나올 거고요. 이 뭐 주피터 그러니까 뭐 이거를 지금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피터 같은 경우에 이게 아마 원래 인스톨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걸 눌러서 설치하고 나면은 그럼 이거 설치가 다 끝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겠죠? 일단은 다 설치가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포즈한 다음에 다 설치가 돼서, 만약 이런 설치가 제대로 됐다면, 아까 같은 게 스파이더 같은 게 처음에 인스톨이라고 보였는데, 이제는 론치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다 설치가 된 거고, 이럴 경우에는 주피터, 그러니까, 아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주피터가 이게 인스톨이 됐을 때 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 됐으면은, 그럼 뭐 꼭 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다시 콘솔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비슷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뭐 이런 그러니까 예제로 새로 만들었던 이런 그 노트북도 정상적으로 커널 스타팅이 돼서 커널이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레디가 되고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뀌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튜토리얼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를 커널이 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뭐 사실 개별 환경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볼 방법은 없어 보이고
그냥 간단한 솔루션으로 만약에 처음 이걸 그 아나콘다를 설치했고 제가 얘기한 대로 아까 처음 저희가 했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콘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액티베이트하고 퀴스키스로 들어갔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멈춰버린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얘들을 다 멈춘 다음에 퀴까지 하고 그러면은 얘가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콘다 environment list인데 키스킷을 쓰지 말고 원래 베이스가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라든지 많은 툴들이 이미 디폴트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플랍립이라든지 그래서 차라리 여기 가셔서 environment를 베이스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아까 했던 pip install 키스키만 하시면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치 안 하더라도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작동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다시 여기로 가서 제대로 주피터 그러니까 이 키스킷 인바이러먼트에서 여기서 주피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원래 아까 하려던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약간 좀 실수한 장면을 일부러 그러니까 녹화에 넣어둔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 같아가지고 좀 해놨고 뭐 아나콘다나 이런 기존의 파이썬 툴들에 대해서 뭐 익숙한 분들은 뭐 스킵해도 상관없었는데 좀 시간 낭비가 된 것 같긴 하네요. 자, 여기 좀 계속 얘기를 좀 하면은 커맨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셀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약간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마크다운 셀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것도 마크다운이고 요것도 마크다운이고 얘들 다 마크다운 타입의 셀이거든요. 이런 애들 말고 실제로 저희가 실행을 위한 코드 셀이 따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코드 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커서를 놔두고 여기서 Shift 엔터를 치면은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그때는 별표가 나타나는 게 처음엔 얘가 커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임포트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게 숫자로 이렇게 바뀌면은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실행 결과가 끝났다는 거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주피터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이런 모드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을 텐데 만약에 뭐 아나콘다 같은 거 잘 쓰고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비디오는 이거를 완료를 하기 위해서 90%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면 패스로 잡을 테니까 이런 설명들 다 필요 없는 분들은 다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기 바랍니다. 좀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커맨드 모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다 만약에 이런 얘는 셀이 좀 커서 그렇긴 한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셀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죠. 여기 지금 경계가 나눠진 게 다 셀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셀들 간에 옮겨가고 싶으면은 제가 여기 화살표 키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위쪽 셀로 계속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 이게 셀들 간에는 이동이 되는데 편집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셀을 이렇게 그러니까 편집을 원하는 셀에 이렇게 커서를 이용해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서가 여기에 나타나면서 이제부터 이게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셀들마다도 저희가 이거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트 모드가 있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아래 키를 누르면 계속 편집이 가능한 식으로만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근데 제가 또 어떤 경우에 원하는 거는 이게 편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어, 예, 아까처럼 요거를 그냥 해도, 약간 자, 제가 요 안에다가 그 마우스를 클릭하면, 예,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이제 보면은 이게 더 이상 편집을 위한 모드로 가지 않고, 이렇게 셀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러다가 아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은 엔터를 치면은, 그러면 그 셀에 실제로 편집이 가능한 모드로 갈 수 있다고 했죠. 이거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를 눌러주면은, 그럼 얘는 더 이상 편집 모드가 아니라, 그 커맨드 모드라고 해서 이 셀들 간에 이렇게 옮겨 다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제가 셀을 편집하는 모드로 가고 싶으면은 이 아까처럼 여기 안에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엔터를 치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있는데 얘 그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 안쪽에 들어간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편집 모드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커맨드 모드로 가고 싶으면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그 셀 안쪽이 아니라 셀 밖에서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 그러면 더 이상 커서가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얘가 커맨드 모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모드라고 하는 게 커맨드 모드가 있고 에디트 모드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이 안에 커서가 안 보이는 모드는 커맨드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커서가 보이는 모드는 에디트 모드입니다. 이걸 왜 구분하냐면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편집하고 그럴 때 사실은 매번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예,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예, 키보드로 모든 거를 예, 그냥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커맨드 모드로 쭉 다니다가 예를 들면 지금 커맨드 모드일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실행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요거는 일종의 HTML처럼 포매팅을 위한 그런 어떤 예, 그 코드고 실제 이게 저희가 원하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보여주길 원하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역시도 Shift Enter를 누르면은 그러면 커맨드 모드든 아니면 에디트 모드든 상관없이 여기 있는 셀의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커맨드 모드죠. 왜냐면 여기 커서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Shift Enter를 누르면 그럼 얘가 실행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커서가 안 보이니까 얘 역시도 커맨드 모드인데 이 안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코드들을 실행을 하기 위해선 Shift Enter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이 다 된 거죠. 예, 그렇게 화면에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여줬던 거는 커맨드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려면 엔터를 치면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여기서 편집을 다 끝낸 다음에 커맨드 모드로 가고 싶으면 제가 여기서 쉬프트 엔터를 친다 하더라도 물론 이 뒤에 있는 코드가 그 뒤에 있는 셀이 코드 셀일 경우 마크다운 셀일 경우에 이게 뭐 자동으로 이렇게 커맨드 모드로 가기도 하는데 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Escape를 누르면은 그럼 이제 얘가 자동으로 커맨드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은 게 딴 게 아니라 커맨드 모드로 가고 싶으면은 Escape를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커맨드 모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한 셀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때 에디트 모드로 가고 싶으면 엔터를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커맨드 모드로 빠지고 싶으면 Escape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커맨드 모드가 되고 여기서 실제로 얘가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Shift Enter를 눌러줘야 합니다. 자, 그럼 커맨드 모드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 보이는데 왜 이거를 선호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두 개의 셀이 있는데 이 사이에다 새로운 어떤 코드 셀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사용하는 게 A 또는 B입니다. A는 뭐냐면 Insert Cell Above니까 현재 이 셀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셀 바로 위에다가 새로운 셀을 add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A를 누르면 이와 같이 디폴트로 코드 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다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셀이 있는데 이 셀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사용하는 게
그 딜리트인데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니까 D를 2번 눌러야지만 얘가 셀이 지워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D를 누르면 안 지워지죠? 근데 D를 연속으로 2번을 하면 지워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희가 셀들에 대해서 새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삭제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 A는 어버브고 B는 빌로우이기 때문에 이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B를 누르면 그럼 그 아래 이렇게 새로운 셀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얘를 편집하기 위해선 제가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해요. 실제로 코딩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한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선 Shift 엔터를 누르면 실제 저런 커맨드가 실행되고 이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커맨드 모드로 빠졌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편집을 하고 싶으면 엔터. 만약에 더 이상 커맨드 편집 모드가 아니라 커맨드 모드로 가고 싶으면 escape.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셀들 간에 이렇게 쉽게 옮겨다니는 건 커맨드 모드. 근데 커맨드 모드 다 끝나면은, 커맨드 모드에서 셀들 같은 걸 지우고 싶으면 dd,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그 셀들을 만들고, 예, 그거에 대한 편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요 바로 밑에다 새로운 셀을 만들고 싶은데, 예, 그래서 제가 B를 하면은 디폴트가 코드 타입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제가 만약에 이런 어떤 카멘트를 쓰고 싶은 그런 마크다운 형태로, 마크다운 셀 타입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단축키가 M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모드에서 제가 M을 누르면 그럼 얘가 더 이상 이게 코드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똑같이 import OS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코드이기 때문에 인식되는 그런 하이라이트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마크다운 셀 타입이 되고 이럴 경우에 제가 여기서 Shift 엔터를 치더라도 이게 그 파이썬 커맨드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되게 단순한 마크다운 형태로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런 것처럼 어떤 제목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 파운드 사운드를 하나 하면은 그럼 제일 큰 이게 되고 만약에 이거보다 하이어키가 좀 낮은 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2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3개, 4개, 5개 하면은 이와 같이 다른 종류의 그 폰트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게 약간 그런 HTML 같은 마크업 랭귀지랑 약간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마크다운 랭귀지에 대한 그런 신텍스는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어떤 쇼트키들은 여기에 헬프에 들어가서 키보드 쇼트키를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퀴즈킷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은 예, 아까 뭐 이거는 별게 아니라 그냥 현재 저희가 설치된 이 퀴즈킷에 대한 정보를 쭉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냥 화면에 쭉 보이는 거고 저도 이게 다른 데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카피라이트 정보를 좀 해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희가 퀴즈킷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뭐 사실 예제들에서는 얘를 따로 QK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지 않는데 사실 예, 프로그래밍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함수 이름이라든지 변수 이름들이 여러 개의 다른 패키지들에서 동시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네임스페이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는 그러니까 따로 지정을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습관으로 기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예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킷을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가 여기에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numPy를 예,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할 예제는 다음과 같은 회로를 예, 퀴즈킷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매플릿 인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서킷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래프 같은 거를 했을 때 이거를 별도의 그 윈도우를 띄울 것이냐, 아니면 이 노트북 안에 이 안쪽에 나타나게 할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게 이 인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라인을 하면은, 그건 이 노트북 안에 그 그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는 편리하긴 한데, 예를 들면은 인터랙티브 플랫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라인으로 하면 여기서는 인터랙션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경우에 별도의 그 윈도우를 띄우는 게 편하고, 그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그 Qt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인라인 대신에 Qt5 같은 걸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일부러 별도의 이 그 퀴즈킷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그 Qt5 같은 거를 따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그런 식으로 독립적인 윈도우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 매트플랍 인라인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 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사실 똑같은 예제를 저희가 그 이 IBM Q 익스피리언스에서도 했었죠.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했던 그 예제 회로가 이렇게 된 거였죠.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 퀴즈킷 프로그래밍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그 퀴즈킷 이 패키지 내에 있는 퀀텀 서킷이라는 이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정해 줘야 될 건 우리가 몇 개의 큐빗을 쓸 것인지, 그래서 3개짜리 큐빗을 쓸 거니까 다음과 같이 3을 지정해 준 다음에 이, 이, 메서드를 부르면은 얘가 그 요런 어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3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러니까 퀀텀 서킷 오브젝트를 리턴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클하는 데다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얘는 사실 현재 아무것도 없는 애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뭐 목표는 다음과 같은 000 더하기 111과 같은 이런 스테이트를 보통 저희가 GHG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 이름의 그냥 약자이기 때문에 왜 GHG라고 부르는지는 그냥 사람 이름의 첫 글자만 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애를 특별하게 GHG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스테이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다음과 같은 회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회로를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기술해야 되니까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0번째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먼저 가야겠죠? 자, 그거에 대한 문법은 뭐 예상하는 바와 약간 비슷하게 circle라는 저희가 서킷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그 오브젝트에 0번째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한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실행시키고 나면은 그러면은 뭔가 회로에 얘까지 더해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오브젝트는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공해주는 툴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이름은 draw고요. 그러면 요 회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그 퀀텀 서킷 오브젝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draw라는 이 메서드를 콜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큐빗에만 하다마드가 가해지고 나머지 큐빗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해졌죠. 자, 이것도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은 저희가 그 0번 큐빗이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1번 큐빗이 타겟인 그런 컨트롤 어, 컨트롤 낫을 구현해야 되는데, 자, 양자회로에선 X게이트랑 낫이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퀴즈kit에서는 그거를 C낫이라고 부르지 않고 CX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큐빗이 컨트롤이고 두 번째 큐빗이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해주면 첫 번째 얘네끼리 연결된 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해주면 두 번째 애들끼리 연결된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서클 드로우를 해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물론 이것도 꽤 괜찮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긴 한데 아까 이런 게 좀 더 예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여기다가 드로우 할 때 여기에 파라미터로 matplotlib 라이브러리, 그 파이썬에서 주로 그 플라팅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거의 약자는 npl이라고 적고 여기서 엔터를 쳐주면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 결과 대신 그 약간 좀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실행할 수는 없는 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실제 실행하고 싶으면, 지금 쟤는 얘가 로우 타입의 셀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코드 타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예, 여기에 대한 지금 설명들이 잔뜩 있는데, 예, 일단은, 예, 이걸 계속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보통 이거를 큐빗 0, 1, 2면은, 그러면 얘에 대한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적을 때는, 예, 만약에, 그러니까 큐빗 0이 만약에, 이거는 지금 중첩 상태지만, 예를 들어 얘가 1, 0, 0에 이런 퀀텀 스테이트를 가지면은 저희는 당연히 1, 0, 0이라고 적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0이라는 애는 0, 1, 2라는 인덱스는 얘는 바이너리 넘버 입장에서 볼 때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에 좀 더 가깝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2의 0승은 바이너리 넘버로 쓸 때는 얘가 제일 낮은 그러니까 least significant bit가 되기 때문에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 비트가 얘라서 0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큐스킷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이랑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노테이션이랑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결과들도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한 직관적인 순서랑 여기서 사용한 순서는 정확하게 반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회로를 정의란 거죠. 근데 아까 퀀텀 익스피리언스에서도 결국엔 중요한 건 이런 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예제는 자, 아까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지난 시간에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 컴퓨테이션 모델이 웹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서버에서 다 돌려야 되지만 프로그래밍 API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로컬 컴퓨터에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로컬 PC는 다 제가 모든 컴퓨테이션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혼자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쉐어할 수 있는 쉐어하는 서비스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면 제가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더 선호하겠죠. 특히나 서킷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경우에 만약에 리얼 피지컬 디바이스에 대해서 해야 될 경우에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서버로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우선적인 설명은 로컬 PC에 대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PC에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퀴스켓 패키지 안에 있는 에어라는 그런 패키지를 추가로 임포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백엔드로 자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백엔드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백엔드 안에도 로컬 PC로 할 수 있는 백엔드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라는 건데 일단 얘가 뭘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여기 IBM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런 회로를 주면은 그러면 얘에 대한 아이디어란 결과는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스테이트 벡터로 얘만 그러니까 요 0000이랑 00111 요 두 가지 경우만 앰플리튜드가 2 제곱분의 1로 가지고 나머진 다 0인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을 실제로 측정을 하면 얘가 50% 얘가 정확하게 50% 나오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겠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가 했던 그 결과를 기억해 보면 저희가 첫 번째는 시뮬레이터로 이걸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뮬레이터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실제로 결과를 했을 때 정확하게 50%, 그 다음에 요 상태가 정확하게 50%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가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이런 회로를 한 번 돌릴 때마다 측정을 하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 두 번째 돌리면 또 뭐가 나오냐, 세 번째 돌리면 뭐가 나오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1024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예, 충분히 많은 숫자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때 나온 결과들의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50%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특히나 이거를 저희가 머신에다 돌리면은 그럼 완전 에러가 잔뜩 낀 그런 결과를 얻었던 거를 기억할 겁니다. 자, 이때 보면 예, 저희가 생각하는 50대 50%도 아니고 뭐 약간 거기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 잔뜩 에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결과는 이 모델을 볼 때는 피지컬 디바이스에서 한 거고 그 전에 한 거는 여기 시뮬레이터에서 한 건데 근데 아까도 봤듯이 사실 얘가 아이디어란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죠. 여기 가보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존재하거든요. 50대 50. 그러면 얘랑 아까 나머지랑은 무슨 차이냐면 요 계산은 저희가 정말 수업 시간에 했듯이 요 지점에서 양자 상태 뭐야? 예를 들면은 그 여기 말고 그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작업했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상태에서의 양자 상태는 000.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양자 상태는 저희는 아까 요 여기를 제일 MSB Most Significant Bit으로 생각하고 얘를 LSB로 만약 생각한다면 그럼 요 지점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죠? MSB 두 개가 00이고 마지막도 0인 경우랑 그 다음에 001인 경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은 그럼 얘는 MSB는 여전히 0으로 남았고 이 경우에는 얘가 00으로 그러니까 컨트롤이 0이니까 변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컨트롤이 1이니까 이제 얘가 타겟 비트도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물론 얘는 전체적으로 스퀘어 루트 오브 2로 나눠줘야겠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아이디어라는 상태를 계산하는 거를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라는 백엔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아이디어란 결과를 알려주고요. 그에 비해서 아까 진짜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결과는 진짜 실험한 결과가 아니라 시뮬레이터로 실험한 결과였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를 하는 백엔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뭐였냐면 얘는 QASM 시뮬레이터라고 불리는 그래서 뒤에서 QASM 시뮬레이터라는 걸 보여줄 텐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여기서 보여줬던 요런 결과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은 저희가 처음에 사용할 백엔드는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그 백엔드를 받아다가 여기다 일단 저장한 다음에 이제 개념은 뭐냐면 저희가 API에서 원하는 회로의 모양을 결정했고 그런 원하는 모양의 회로를 누구한테 던져서 걔한테 실행할 것이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했던 이 회로 이렇게 생긴 애가 이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금 전에 새로 받아온 여러 가지 가능한 백엔드 중에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조합해서 엑서큐션을 실제로 시키면은 그러면 잡이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잡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되게 복잡한 잡이었다면 도는 동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별표로 나타나면서 아직 실행 중이라고 나타날 거고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와 같이 잡 스테이터스를 눌러보면 그럼 얘가 끝났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잡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는 여기에 지금 result라는 형태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result 오브젝트가 들어간 다음에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get state vector라는 거를 통해서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그 결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금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 얘가 지금 3개짜리 큐빗이니까 000인 경우랑 그 다음에 111인 경우 앞에만
그 다음과 같이 0이 아닌 어떤 개수를 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0인, 그러니까 나머지 개수들은 다 0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혹시 좀 헷갈릴까봐 얘기를 해주면, 그, 저희가 여기서는 컴플렉스 넘버, 그러니까 복수수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겠죠. 그래서 허수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J를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J 앞에 그 0이 곱해진 거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가 굳이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얘는 그 0.707 더하기 0 곱하기 그냥 J 이거를 그냥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없는 값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잘 비주얼라이즈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아까 저희가 여기서 봤던 이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백엔드로는 그 유니터리 백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앞에 거는 저희가 원했던 게 예를 들면 000이라는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그 스테이트가 이런 회로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000이 들어왔을 때 이런 회로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변할지 그거를 나타냈다고 한다면 유니터리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그 입력 상태가 뭔지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모델로 그린다면 그 여기에 어떤 유니터리 트랜스폼이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입력이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 파이널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어떤 출력이 나오겠죠? 이럴 경우에 요 값에 상관없이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유니터리 백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그 결과를 얻는 거는 저희가 그 행렬 형태의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보통 때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그 큐빅들의 순서랑 여기서 나오는 순서가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백엔드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 퀀텀 익스피리언스에서도 나왔던 그 결과 중에 하나인 그 오픈 QASM 백엔드고요. 그러니까 얘가 해주는 역할은 실제로 마치 실험을 한 것처럼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진짜 시스템에 비해 차이가 나는 점은 이러한 그 하다마드 게이트라든지 스낫 게이트 같은 거는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러가 날 확률은 없고 대신에 얘가 나타날 확률은 50%의 확률, 50%의 확률이지만 그 얘기는 확률일 뿐이지 실제로 실험을 돌리면 반드시 그러니까 1000번을 돌리면 반드시 500번씩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리기 위한 거고 이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약간 이제는 실제로 측정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까까지의 회로에서는 저희가 그 퀀텀 비트만 여기다 쭉 넣어주면 됐지만 이제는 측정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클래시컬 비트도 같이 여기다 정해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그냥 여기가 3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 클래시컬 비트에 해당하는 3에 대해서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앞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배려를 뒀듯이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그 예를 들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4개의 큐빗에 그 측정을 하면 그 측정 값들은 다 여기 클래시컬 비트에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의 큐빗과 3개의 클래시컬 비트로 이루어진 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측정에 필요하면 배리어도 넣고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0번째 큐빗의 값을 측정하면 0번째 클래시컬 비트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큐빗에 대한 측정 값은 첫 번째 클래시컬 비트 두 번째 큐빗에 대한 측정은 두 번째 클래시컬 비트에다 저장을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그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그 회로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결과를 저희가 그
circle하는데 여기까지의 결과를 저희가 그 circle하는 이 오브젝트에 넣어놨었죠. 그 오브젝트에다가 지금 측정에 관련된 그 추가적인 측정을 위해서 여기다 약간의 그 배리어를 넣었고 그다음에 실제 측정하는 결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합치면은 그럼 전체적인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를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건 앞에서 썰크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 뒤에 부분들은 메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에 대한 회로가 여기에 더해져서 그 QC라는 이 변수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브젝트죠.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QSM 시뮬레이터라는 거에 대한 백엔드를 써서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얻게 된 백엔드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정의했던 이 회로 QC를 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슨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런 회로를 몇 번을 돌릴 것인지 그거에 해당되는 게 샷입니다. 그래서 1024번을 이렇게 쭉 돌리면은 그럼 뭔가 그 수행이 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실제로 얼마를 얻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1024번을 했는데 000인 514번, 뭐 111은 510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확률적으로 나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최종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000과 111이 나올 확률이 50%에 꽤 가깝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양자 상태에 대해서 나타낼 때 또 다르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블락스피어라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블락스피어에 해당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0이라는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걔의 중간 상태는 그러니까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면 여기에서의 양자 상태는 0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상태를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계산은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 백엔드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면 그러면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딱 절반씩 나눠지겠죠. 그래서 걔에 대해서 저희가 플러스 11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태를 만든 거죠. 자, 이거를 블락스피어에다가 이 결과를 저희가 인풋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얘에 해당되는 블락스피어도 정확하게 딱 그려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 결과들은 이거는 저희가 여기 모델에서 볼 때 로컬 PC에다 계속 한 거였고 이제는 리모트 서버에 있는 서킷 시뮬레이터나 아니면 리얼 피지컬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대부분 다 똑같고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백엔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랑 관련된 아무런 어떤 추가적인 그러니까 사실 이거 계정 전혀 안 만들고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퀴스키에 설치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는 IBM이 제공하는 그 서버에 직접 어떤 잡을 보내서 그 잡의 결과를 여기로 받고 싶으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추가적인 어떤 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IBM 시스템을 어떻게 액세스하는지에 대한 방법이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도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각 계정들마다 여기에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숨겨져 있는 형태지만 어쨌든 토큰이 있고 이거를 카피하면은 나오겠죠. 이게 뭔가 카피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카피를 하고 마지막에 요런 데다가 제가 방금 전에 카피한 내용을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 토큰에 대한 정보를 로컬 PC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제가 요거는 그냥 로 타입으로 바꿔놨지만 만약에 궁금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싶으면 하기 위해서는 얘를 코드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코드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여기서 카피했던 이 토큰을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걸 아직 실행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인풋을 해야 되니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실행을 안 할 것이 여기다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은 여기 그 모든 제 개인 그 토큰이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거를 한 번 해서 그 로컬 PC에다가 저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그냥 그 자기 걸 넣은 다음에 한 번 실행을 하면 로컬 컴퓨터의 파일에다가 얘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IBM 서버, Q 서버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또 링크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예제로 보여준 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서 이미 예전에 세이브를 해놨다고 했죠. 그래서 세이브가 된 거를 다시 읽어드리는 게 로드 어카운트고 이걸 한 다음에 그러면 진짜 저쪽 서버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 잠깐 에러가 나서 이거는 제가 잠깐 어, 그, 예, 촬영을 잠깐 멈추고 제 거를 한번 실행한 다음에 다시 리스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에러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만들 때는 다른 킵스킷이라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다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새로 킵스킷이라는 환경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로컬 디렉토리에다 저장해놨던 크레덴셜 정보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경고를 받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고가 아마 디폴트로 얘가 어떤 그러니까 약간 액세스 코드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뜻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트를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걸 제대로 해주면 그럼 다음과 같이 이 프로바이더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여기서 이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어떤 백엔드들이 있는지 여기도 보면 10개가 쭉 나열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보는 방법이 여기서 곧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실행시켜 보면 현재 존재하는 백엔드의 종류가 쭉 나오죠. 그리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그러니까 좀 한가로운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행을 좀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실제 서버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누가 한가한지를 쭉 확인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적당한 게 누구다 라는 결과를 이렇게 IBM QX2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각각의 머신들마다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큐빗이 가지고 있는 큐빗의 개수가 3개 이상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1큐빗짜리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오기를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 조건을 여기다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QASM 시뮬레이터는 얘는 뭐 30개까지 32개까지의 큐빗이 있는데 그런 애들 지금 관심 없고 진짜로 리얼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한 다음에 이 펑션을 콜하면 얘가 현재 상태에서 제일 좋은 애가 누구다 라고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 백엔드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네임이 뭔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럼 이 컴퓨터가 어떤 애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서 백엔드 저희가 받아온 이 정보를 그냥 화면에 표시를 하라고 엔터를 쳐보면 그러니까 쉬프트 엔터를 쳐보면 다음과 같이 머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예제는 저희가 실제 하드웨어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QASM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는 실제로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서 백엔드를 가져온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아까는 그냥 에어라는 패키지에서 그냥 들어온 거랑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기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으면은 요거 스테이터스 같은 걸 때려보면은 그러면 얘 이름이라든지 얘는 현재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핸딩 잡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얘가 액티브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아직 뭔가 다운이 됐든지 뭐 그런 걸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시 이 회로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백엔드에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얘를 4096번 돌리라고 하고
하면은 그럼 얘가 지금 러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를 알고 싶으면은 이거 잡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그럼 얘가 아직도 러닝 중이다라고 나오죠. 계속 하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이 결과를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가져온 다음에 실제 프린트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 숫자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꽤 그 좋은 결과를 얻은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QASM 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저희가 그 진짜 하드웨어한테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는 예제로는 벌링턴을 선택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벌링턴 비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는 걸로 하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면은 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펜딩 잡이 없고, 실제로 여기다 엑세큐션을 돌린 다음에 얘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대기 상태일 수도 있고, 현재 Q가 된 상태고, 아직 돌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가 뭐 계속 확인을 하다가 다 돌면은 결과가 오겠죠, 어느 순간에. 얘가 에러가 났네요. 이런. 방금 전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잠깐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오히려 바꿨고, 그 다음에 지금 쭉 해보니까 방금 전에 이게 잡이 끝났고요. 그래서 다시 계속해보면 실제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저희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소프트웨어 회로 시뮬레이터로 했을 때는 사실 000하고 111 외에는 딴 애들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다른 지저분한 다른 에러들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플랫을 해보면 뭐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원하는 이런 퀀텀 스테이트들 위주로 나왔지만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퀀텀 스테이트를 나올 수 있다. 이게 사실 그 하드웨어의 어떤 한계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래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그 IBM 퀴즈킷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실습을 숙제로 낼 예정이니까 다들 어느 정도 사용법을 익혀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